취재진의 손가락 욕.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어제 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나눠보죠. 상상을 왜 해가지고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찍지 아예 마세요, 아예 선생님.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교양이 없는 행동이고 진실을 아예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문제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으면서 왜 내가 푸는 풀이 가지고 아니 문제 풀려면 진짜 풀려면 물어보고 싶은데 맨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어떤 사건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숙명여고를 다니면서 이제 아버지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하던 아버지가 이제 답안지를 유출해서 시험을 쳤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딸도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열렸던 겁니다. 먼저 이 출석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가면서 보였던 상황이고 원래 재판에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주요 피고인들이 오면은 불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다가가서 질문을 했더니 그 해당 기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다른 회사에 있는 기자인데 그 기자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서 손가락 욕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좀 당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돼서 조금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고요. 이 피고인들 2명입니다.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 노골적으로 조금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재판이 이제 시작되니까 법원에 나서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건데요. 일단 취재진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를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정이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도 재차 저렇게 손가락 욕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들한테 말이죠.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기자가 그거 안 하면 뭐합니까? 예? 아니, 질문하는 사람이 기자인데. 그러면서 법규를 날렸다.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 그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1심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답안지를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성적을 올렸느냐라고 했을 때 검찰은 유출했다고 봤고 그 쌍둥이 자매는 유출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실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 검찰과 이제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는데 거의 100등, 50등에서 각각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흔치는 않다. 특히 이례적 사례 중에서도 너무나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이다고 평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랬는데 항소해서 지금 재판이 막 이제 진행되려던 차였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는 기자 동종업계 이 동료들이 그런 봉변을 당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더라도 말이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자들에게 그런 어떤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누구한테 욕을 했냐면 재판부에 대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기자라고 하는 그 직업이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가서 물어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바로 잡힌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글쎄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값을 얘기했거든요. 나이값. 이 기자 아까 그 동료 기자 몇 살이에요? 저보다는 조금 연배가 어린. 그래요? 예, 나이값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 연령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조금 그 정도잖아요. 20살인가 그럴 겁니다. 예, 20살 갓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애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자기 부모들 욕먹이는 건데 이번에 확실하게 욕을 먹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몇 번 이제 분석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변호인은 이렇게 상황이 딱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일은 그런 해프닝으로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변호인조차도 이런 돌발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뭔가 수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쌍둥이가 했었던 이 행동들은 아주 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말이죠. 네. 저게 뭐 재판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뭐 재판부도 이제 저런 보도를 접했을 것이고 저런 게 이제 뭐 재판부 판단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 안에서의 태도는 아니지만 법정 밖에서 한 행동도 결국 본인의 범죄가 만약 유죄로 나온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형량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단순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것 하나 그리고 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 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변호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항소심에서 몇 가지 쟁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 쌍둥이 자매와 또 이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예. 직접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시험지를 빼서 시험지를 이 딸들에게 전달해서 거기서 이제 이 정답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교무실에 CCTV도 없었고요. 아, 예. 근데 이제 나머지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뭐 이게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보기에는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란 말이죠. 항소심에서 역시 그 부분 다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법적으로 압수수색에 관련된 위법 문제를 하나 지적을 했는데 이제 메모지하고 막 이런 것들 압수했잖아요. 그 쌍둥이 자매들이 해놓은 예, 거. 예, 예. 그 쌍둥이 자매들한테 그 제대로 제시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면 어떡하냐 영장도. 근데 그 부분은 영장주의에 반한 것 아니냐 이런 부수적인 주장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